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법인세 신고하고 나서 쭉 찍었던 영상들과 연결선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어, 원장님들이 이제 5월 되니까 뭐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뭐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련된 병원 수를 늘리고 싶어서 혹은 우리 병원 자체에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병원과 유관한 결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병원의 세금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5 월, 6월 되면 굉장히 늡니다. 벌써 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관련된 법인을 만들고 싶다 혹은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몇 가지 단서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영상으로 좀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온오프라인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2월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의약품 유통으로 특관자 거래는 금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5년 12월에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은 27년 12월이지만 어쨌든 25년 12월에 의료기기법이 개정돼서 의료기기 유통, 임대, 수입, 수리업은 특관자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자, 특관자 거래가 금지됐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즉 우리 가족이 특수관계자로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우리 병원에 어 의약 유통, 의료기기 유통업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못합니다. 유통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가족법인으로 우리 병원에다가 뭔가 거래를 의료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약품 제조나 어 의료기기 제조업을 우리 법인이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법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의료기기법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7년 12월 31 일부터요. 의료기기법은, 약사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병원들이 의료법에 의해서 내가 개인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가 없죠. 낼 필요도 없고 의료법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 형태의 하나의 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원장님들은 조건식권 간의 의료법에 의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 내가 병원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원장님들이 페이를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을 앞에 세우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병원들을 복수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원장님들은 1인 1개소 내 자격증 하나로 개인 사업자 형태 병원 사업자 하나만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담으신 상태에서 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 방안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내 병원에 납품한다. 내가 만든 법인이 내 병원에 납품한다.' 이 구조가 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특권자 거래입니다. 특권자 거래는 유통, 수리, 수입, 임대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쵸? 제조를 하지 않으면 특권자 거래는 금지됩니다. 어 제조를 하려고 하면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가 아니에요. 사전에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 품목마다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루려고 하는, 취급하려고 하는 품목마다 다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법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내가 다른 병원에다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한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병원에 납품을 해서 우리 병원과 관련된 사업에 확장을 도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유통임대 수입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물론 유통임대 수입업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과 유통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내가 나한테 납품하는 거, 내 가족법인이 나한테 납품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의료기기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내가 다른 병원에 납품하고 거래하겠다라고 하시면 제조가 아니어도 유통임대 수입업도 가능하다. 요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조과 유통인 건 동일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조가 허가를 받기 위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주 엄격한 어 인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된 허가를 받은 품목들은 사후 관리 이슈도 있습니다. 매월 생산 실적, 납품 실적, 거래 실적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거래 실적 보고를 하기 위한 UDI 코드 등록을 하고 물품 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어 세 어 인허가 관련된 인증도, 네, 인허가도 5 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코드 UDI 코드 등록을 하기 위한 장비, 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생산 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자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품을 어 원부 자재를 사오건 제품을 사오건 간에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공간과 차량과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해서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겠다, 의약품 관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어 의료기기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사업을 해 볼까라고 덤비셨던 분들이 등기만 내놓고서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서 고전하거나, 혹은 어렵게 사업자 등록을 내놨지만 실제 매출 신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고정비만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좀 인허가를 받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인허가를 받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500원에 사 와서 병원에 10만 원에 납품해서 내가 병원에서 더 많이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내가 투입된 인허가 비용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민하셔야 되는 게요. 그게 쉬우면 다들 그렇게 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해서 언론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인허가 GMP 인증 위반이 가장 빈도 높게 적발 사례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서 유지한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거를 위법한 걸 알면서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그럼 내가 그거 이상의 거래가액을 만들어내서 세금을 줄이면 될 텐데 어 국세청이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이미 시세가 다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치과 원장님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치과 쪽으로 얘기하면 블록이나 지르코니아나 다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처음부터 재료를 사 와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에 제품의 시세가 다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에 약간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미하거나 포장이나 우리 인제 이 소규모로 이제 바꾸는, 그 거래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소규모로 우리가 소분하는 정도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의료기기를, 소모품을 취급하는 방식을 취하실 텐데, 결국은 제품이라는 게 시세가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서, 특히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관자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가공 거래, 실제 거래가 아니거나 고가 저가 거래로 인해서 세금 과세 효과를 왜곡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많은 적발 사례고요. 분명히 유통업체에다 물어보면 얼마짜리라는 시세가 금방 나오는 제품을 그거에 1.5 배, 2 배, 3 배로
병원이 법인에 납품해 병원에 납품해서 법인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병원은 과도하게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과세관청에서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발해내는 탈세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원장님들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게, 그렇게 의료보험이 취급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품목들을, 치료 재료나 소모품들을 실거래보다 비싸게 매입을 해서 공단에다 부담을 지는 행위를 어 시 치료 재료 실거래 상한제 위반이라고 의료법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상 우리는 치료 재료를 시세대로 최저가에 최대한 매입해야 된다라는 어 반성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싸게 사는 것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치료제로 실거래 상한제 위반된 사례들을 보면 그 적발된 금액 자체가 몇십억, 몇억 단위가 아닙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1 년에 몇천만 원 수준인데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이 제재를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원장님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세거래, 허위거래, 실제거래, 시세거래라는 대전제 하에서 내가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즉 5만 원에 사온 거를 끼케야 5만 1-2천 원에 납품하는 수준일 거예요. 5만 원에 사온 걸 5만 5천 원 정도에 납품하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허가를 받고 유지하는 시간, 비용, 인력,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우리 병원이 사실은 치료 제품을 치료 재료를, 소모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기기 업체들의 GMP 위반, 그다음에 원장님들의 이런 세무조사에서의 이슈들이 빈번하게 터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허가 설명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실제 저희가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법인 사업자, 의료기기를 취급한다라고 하는 법인 사업자나 뭐 기곡물 제조업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면 어 법인, 그러니까 병원 아닌 사업자의 생산 시설 집계 이력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사업장에 가 보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원이 세금 처리, 병원이 장비를 사서 장비 산 것에 대한 비용 처리라든가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이슈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들 매입을 다 병원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법인에는 재무제표상 어 자산으로 잡혀 있는 집기 시설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업자도 병원에서 만든 제조 사업자거든요. 근데 집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기 시설 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조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일으켜도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지금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저희가 받아본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의료 관련된 제조업을 하신다, 혹은 기곡물을 제조하신다라고 해서 운영하시는 법인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재무상태표, 이 기업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신고하는 국세청 공식 양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받아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집기시설이 없습니다. 집기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보시면 시설장치 3억, 기계장치 7,800, 뭐 이렇게 장비가 있고 그 장비들을 감가상각하는 게 정상적이죠. 여기 법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 집기시설이 없어요. 여기도 의료기기 제조사업자라고 신고는 하셨는데 기계가 600만 원 있는 거예요. 기계도 아니에요. 공구, 비품이. 그러니까 600만 원어치 공구로 의료기기 제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기곡물 제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법인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다녀보면
자체 기공소 운영하고 기공랩을 운영하고 이 정도 기공 장비들을 보유한 기공소라고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우린 자체 기공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자체 기공소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완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기공소나 기공법인의 어 재무 상태표, 세무 회계 자료에는 집기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기 시설을 매입하는데 병원으로 매입해야 세무적인 득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장비들을 전부 다 병원에서 취득하는 걸로 세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는 법인에서 쓰는데 장비는 다 병원에다가 자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적인 이슈도 생길 수 있고 의료법상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투자세액 공제 병원이 받는 게 나을 텐데 법인의 매출 크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법인에다가는 장비 시설을 도입할 수 없어요. 장비 시설이 없으니까 큰 매출을 일으킬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법인으로 제조 매출을 많이 신고하고 싶어요라는 오류가 자꾸 발생하면 논리 모순이 발생하면 언젠가 한 번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타파하려고 하면 제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법인에서 실제로 융자를 받거나 지원 사업의 힘을 받아서 내가 정책자금, 기업대출, 보증서, 뭐 바우처, 뭐 이런 지원 사업들, 지원금을 받는 뭐 스마트 공방이나 팩토리 등등을 신청해서 법인 자체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 법인이 시설, 장비, 인력, 인허가를 세팅하는 과정을 밟으시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사를 받으려고 해도 보이시는 것처럼 생산 시설이 없어요. 인력이 없습니다. 인허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 매출 자체를 일으킬 수가 없죠. 세무상 기계시설, 집기, 인력, 인허가가 없는데 당연히 심사 받을 때 떨어지겠죠. 집기, 시설, 인력, 인허가가 없는데 매출을 만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의 원장님들이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의 제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요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매출을 먼저 그다음 일으키시고 그 일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정책 자금, 보증서 자금 등등을 활용하고 각종 지원 사업과 공방, 스마트 팩토리 등을 활용해서 자금을 가져와서 법인의 제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밟으셔야 병원도 살고 법인도 사는 윈윈 구조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봤던 많은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관련된 법인 사업자를 만들고 최소한의 매출만 만든 상태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제조 유통 서비스업입니다. 임대업이 아니에요라고 해서 일단은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가 임대사업자들은 대출도 규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병원이 입점해서 운영하는 방식의 법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은 은행에서는 병원이 최우대되는 업종이다 보니 결국은 병원의 사업이라고 연계해서 판단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산업 뭐 인쇄 금융 공장들이 했으면은 제재했을 일들을 병원이 한다 하니 그냥 병원 관련 사업자라 하니 최대한 우대해서 대출을 70-80% 이렇게 해 주고 신용대출도 얹어 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어 병원에서 관련된 비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우대받은 대출들, 지원 사업들이 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 유통 매출은 1 년에 5천 인데 임대료는 1 년에 3억 4억씩 들어오면 결국은 법인세 신고하고 났을 때 주업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업의 판단이라는 게 매출 비중으로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했던 원장님 법인의 재무 구조였는데 손익 구조였는데요. 작년 연말에 건물을 매입해서 병원이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생한 임대료가 5,600 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내내 발생시킨 의료기기 제조 매출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연말 한두 달 받은 임대료가 5,600, 약 6천이라고 치면 한 달에 3천씩 잡으면 임대 매출이 1 년에 3억 6천 4억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일으킨 제조 매출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1억 5천 대비 4억. 임대업의 매출이 더 크죠. 그럼 이 기업은 26년 매출 신고분부터는 임대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받았던, 도소매업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비임대업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각종 지원이 다 끊깁니다. 대출도 축소될 수 있고 지원금도 지원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작년 25년 9월 달에 중소기업 지원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임대업이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매출에, 그러니까 꼭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적게 남는다를 떠나서 내가 비임대업으로서의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실 분들은 임대업보다 더 큰 매출 포지션을 어떻게 제조 유통에서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보면 비용 처리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장님들이 10억을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발생하시려고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병원 원장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소득이 과세되는 구조거든요. 결국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원장님들의 수익 금액 중에서 일부를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매출 중에 일부를 법인에 분산시켜서, 예를 들면 뭐 치약 칫솔 판매라든가 우리가 강의 활동이라든가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수익금이라든가 뭐 다양한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거 이외의 경제활동,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신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투자 활동이나 다양한 매출 활동 중에서 병원 사업자로만 해야 되는 의료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최대한 원장님 가족법인에다가 분산해 주시면, 가족법인은 매출이 생겨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원장님들 가족법인을 최단 시간 안에 벤처기업으로 만들어 드려서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법인이 누릴 수 있고, 원장님들은 무리한 위법한 탈세가 아니라 FM대로 세금을 신고하고도 일부 매출을 분산시키고, 신고된 매출 우리 순이익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일석이조 삼조 효과를 가족법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이걸 꼭 잊지 않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시를 많이 드립니다. 가족법인으로 수입을 분산시킨다. 1년에 내가 치약 칫솔 화장품 비품 판매가 1년에 1억이다. 뭐 화장품, 치약 칫솔 비품 외에 뭐 연자, 용품 판매까지 해서 내가 한 2억 정도 분배한다라고 하면 과표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원장님이 혼자 다 버는 거에서 1년에 1억을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주는 거, 1년에 2억을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분배에 의한 절세 효과만 놓고 계산해도 약 1년에 3,400에서 7,900만 원까지입니다. 이거는 4대 보험 절감 부분은 반영시키지 않은 거고요.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 없이 납부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장님의 경제활동 중에서 소득으로 내가 소득세 신고하는 경제활동 중에서 일부를 법인에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다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말씀 저희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쵸? 그 벤처 투자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룸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과표에 따라 다르고 투자금이 얼마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5,900, 2억을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8,900, 3억을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1억 1,900입니다. 요 소득공제 되는 금액 곱하기 소득세율만큼만
내가 세금을 줄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1억 했을 때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소득세가 약 2,500에서 2,900, 2억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소득세 절감분이 약 3,900에서 4,400, 3억 벤처 투자했을 때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5,200에서 5,800이라고 가정하면 벤처 투자, 그러니까 내가 비용 처리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관련된 강의를 원자님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벤처 투자를 대부분 1, 2, 3천만 원 하세요. 왜 1, 2, 3천만 원밖에 못 하냐? 결국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못 돌려받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커서 소득공제 100% 되는 이 3천만 원 언더 금액 안에서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더 큰 금액을 벤처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누릴 수 있는 벤처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소득공제랑 소득 분산 효과를 두 개 믹스해서 누린다라고 하면 1억 정도는 내가 뭐 강의로 버는 돈, 치약 칫솔을 판매하는 돈 다 묶어봤더니 1년에 한 1억 정도 돼요. 이거를 내가 법인에서 어 해결해 나간다. 법인으로 매출, 소득을 분산시킨다. 수입을 분산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사람 인력 시설이, 그러니까 인력 시설이 필요하죠. 필요하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 들어갈 돈을 법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벤처 투자 1억에 소득 분배 1억 정도만 믹스해서 우리가 일으킨다라고 하면 절세 효과가 과표에 따라서 1년에 약 6천에서 6,8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건 4대 보험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소득을 한 2억 정도 분배해주고 벤처 투자도 한 2억 한다라고 하면 절세 효과가 1억에서 약 1억 2천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법에 관련된 이슈, 인허가에 관련된 이슈, 인허가 사후 관리에 관련된 이슈,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슈까지 다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의료기기,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어 거래 가공으로 인한 리스크를 질 것이냐, 내가 벤처 투자와 소득 분산 효과를 잘 믹스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소득세를 절감할 것이냐, 요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거래 가공보다 훨씬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달에 원장님들이 병원에 관련해서 법인을 세우고 싶다라는 상담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가 있어서 미리 좀 공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병의원 원장님들, 그다음에 기공소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 관련된 법령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들을 좀 풀고 안전하게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토요일 날 갖습니다. 이번 주 5월 16일 토요일 3시부터 5시 많은 분들이 신청서 작성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의원 시장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 대상 교육도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강의는 5월 22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자, 신청은 15일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동안 병원 시장에 관련해서 컨설턴트들의 인지를 좀 개선시켜 드리고, 병의원이 만드는 법인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와 이 법인을 활용해서 병원의 절세와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12시부터 6시, 신청은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원장님들과 컨설턴트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5월 달에 한 번 더 원장님들에게 유용한 영상과 컨텐츠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